네, 이 문제 끝내주는 경제, 직업의 속사정을 통해서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간, 잡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홍희경 서울신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에서 근데 이 잡스하고 관련된 글도 쓰시는 거죠? 예. 제가 이 방송에서 조금 통계 얘기하다가 후루룩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또 정확하지 않은 거를 약간 애드립처럼 얘기하다가 근거를 제대로 말 못하고 간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구독자님들이 찬찬히 보실 수 있게 글로도 전달을 하고 싶어서요.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뉴스토마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기사도 좀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군 여경의 속사정 이야기 하겠다고 하셨는데 요즘 좀 민감한 이슈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에 그 군에서 사건 사고 소식이 워낙 많이 들려오고 또 최근에는 이제 훈련병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 생겼는데 이제 거기에 부대장이 여군이어서 또 이제 이게 또다시 여혐 약간 이런 논란으로도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훈련병 사망 사건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선입견상 부대장이 남성이었고 뭔가 가혹행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데 여군 부대장이었다고 하니까 또 여군이 더 심한가 이런 생각하면서 막 그런 우리 사회에 또 이 그 성격차 문제 가지고 좀 논쟁이 많다 보니까 그런 논쟁을 좀 번진 측면이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2019년에 대림동에서 여경들이 술에 취해서 난독을 피우는 상황을 잘 통제를 하지 못했을 때도 되게 비슷하게 여경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논쟁이 나왔었는데요. 조금 비슷한 맥락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고성균 전 육군 훈련소장이 언론 인터뷰를 하셔서 육군이 이거는 100% 잘못한 것이다. 그렇지만 부대장이 여성이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 이거는 남녀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해서 약간 이 문제는 정말 육군이 잘못하고 군대가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이게 남녀 문제로 번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셔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문제를 여군 여경 같은 특수직역 직업? 그러니까 근데 여성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사회적으로 보면 특수한 일을 하는 분들이 있는 영역? 이렇게 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접근하면 될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냥 조금 그렇게 하면 조금 추상적이니까 여군과 여경을 한번 제대로 보자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하다 보면은 워낙에 여혐이라든지 남혐이라든지 이런 게 온라인상에서는 워낙 너무 뜨겁고 항상 관심이 모으는 주제여서 이게 너무 좀 위험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게 여군이나 여경을 위한 변명보다는 군 또는 경찰을 위한 변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반드시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 문제가 아니라 군과 경찰이라는 조직 자체의 문제다. 뭐 여군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군을 위한 변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군요. 어떤 오해가 있어요? 아무래도 군은 조금 저희는 좀 머니까 여성들한테 좀 더 머니까 저희가 조금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경찰이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약간 사고 실험처럼 조금 해보면은요. 최근에 워낙 영화도 있고 미디어 영향도 있어서 저희가 경찰 하면 생각나는 게 마동석.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마동석 배우님이 실제로 2017년에 명예 경찰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했던 분은 이한희 배우였어요. 근데 이한희 배우님도 하셨지만 이제 여자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유라든지 임지연 배우님도 이렇게 경찰을 하고 했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저희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는 그래도 관념은 영화에서 되게 범인 잘 잡았던 그죠. 이한희 씨나 아니면은 마동석 씨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극한 직업이었죠. 그래서 이런 형사들이 저희 머릿속에서의 그 형사 이미지라면은 우리나라는 살인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조폭이라든지 이런 강력 사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계속 심한 나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방송을 앞두고 살인 통계부터 찾아봐야겠다 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살인 통계를 찾았더니 조금 이상해요. 살인 통계는 이게 범죄 통계는 전 나라에서 국가별로 이렇게
산출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OECD나 이런 수준에서 국가 비교를 위해서 모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통계청에서도 OECD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거를 보면은 한 해 살인범이 297명, 308명, 270명 이렇게 200명대 후반대, 300명 전후의 살인범이 우리나라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국내 기사를 보면은 이 수치가 되게 적게 느껴집니다. 저희가 국내 기사를 찾아보면은 매일 살인 사건이 한 건 이상이다. 뭐 이러면서 거기서 집계할 때는 살인이 한 585건. 요렇게 저 두 번째 제목 보면은 나오는데 585건. 아까보다 2배로 확 늘어버려요. 200~300건이 아니라 500명. 네, 580건. 뭐, 그러니까는 뭐 두 배로 다르죠? 늘어나는데 이게 살인 범죄는 다른 범죄를 가지고 와서 통계를 좀 기준을 바꾸기가 좀 어렵잖아요. 어쨌든 실제로 피해자가 죽은 사건이 살인이고 둘 다 살인 피의자를 한 명으로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2배 차이가 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연쇄살인범이 지금 잡힌 게 한 10년에서 2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유영철, 정남규, 뭐 강호순, 정두영 저희가 되게 유명한 연쇄살인범들이 있었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잡히진 않았어요. 물론 보험 사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연쇄살인범과는 조금 결이 다른 분들이 나타나긴 했는데요. 그럼 결국 그냥 국외 통계가 다르다는 건데요.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인권연대 오창희 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요. 이게 약간의 일종의 통계 부풀리기가 있을 수 있다고 시민단체 측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OECD에 내는 통계는 국제 기준에 맞춰서 내기 때문에 살인 미수라든지 살인 예비 범죄를 넣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살인 미수나 살인 예비도 그렇게 많은 범죄는 아니고요. 저희가 좀 기사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있어요. 그 자살 방조죄로 취급이 되는 건데요. 인터넷에서 만난 뭐 이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텔이나 아니면은 뭐 좀 으슥한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집단 자살을 하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살을 하다가.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자살 방조죄가 됩니다. 근데 공동으로 같이 있다가 주변은 죽고 자기는 살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범죄가 지금 이 범죄로 분류는 되니까요. 근데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도 살인죄 통계로 국내에서는 살인죄 통계로 조금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살인이 많은 나라가 돼가지고 저희가 좋을 거는 없는데 국내에서 통계를 좀 더 약간 더 많이 넣는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희가 추정입니다. 추정이긴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거냐면 강력 범죄가 많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질수록 경찰 입장에서는 어떤 게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예산 딸려면은 범죄가 많은 게 더 좋아요. 행정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나 관료제를 생각을 하면 저희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예산도 그렇고 조직을 확충시키는 거, 늘리는 데에도 이게 되게 주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그 정권에 따라서 공무원의 숫자는 좀 다운사이징이 될 때도 있었지만 경찰 인력은 최근 10년 동안에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인력을 늘릴 때 명분으로 내세운 거는 뭐 4대약, 5대약, 그다음에 뭐 마약 범죄가 우리나라가 세계 수준으로 늘고 있다라는 식의 약간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근데 뭐 경찰이 하는 업무 자체가 이러면 좀 사회의 불안정한 부분을 때려잡는 거니까는 그래서 공포 마케팅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자, 이렇게 늘린 겁니다. 근데 뭐 경찰의 인력이 또 늘어나는 것도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닌데 문제는 실제로 경찰에서 그러면은 늘어나는 업무 범죄는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통계로 보면은 폭행이라든지 특수폭행이 늘어요. 근데 이거는 통계 기준이 좀 바뀌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이 늘어나는 거는 사기라든지 디지털 범죄라든지 아니면 피싱이라든지 다단계 사기 이런 게 지금 너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렇게 그 인력이나 전문성을 가진 부분들을 양성을 하면 이게 좀 잡히겠죠. 지금 사실은 안 잡히거든요. 이게 검경 수사권의 조정에 영향은 아닌데 잘 생각해 보시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은 다음에 경찰이나 검찰이나 기획 수사로 막 이런 일망타진해가지고 피싱범을 잡았다든지
아니면은 조폭을 잡았다든지 아니면은 다단계 사기범을 잡았다든지라는 보도가 사실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보도가 안 나온다는 건 이제 보도 자료가 안 나오고 그만큼 수사가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수사가 안 되는 부분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은 어쨌든 현장에서는 그쪽의 수사 인력을 그러니까 늘리거나 하는 식의 명분이 축적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먹구구식으로 우리나라는 강력범죄가 늘고 있고, 그 다음에 4대 악이 문제고, 5대 범죄, 5대 강력범죄가 문제여서 사람을 뽑아놨는데, 막상 뽑은 사람이 배치를 할 때, 이 사람은 지능수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AI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약간 상담이라든지 이런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어린아이를 약취 유인한다든지 이런 게 메신저나 아니면은 온라인 상에서 막 이렇게 최근에 되고 N번방 할 때, 사건이나 예, 이런 N번방 거. 사건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사실은 그것에 그 글의 콘텍스트의 맥락이나 이런 거를 읽는 능력이 되게 필요하고 이거는 어쩌면은 여자 경찰이 더 잘할 수도 있는 부분일 거예요. 이게 뛰어다니면서 강력범을 때려잡는 데는 완력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지능적인 범죄는 여성이 더 잘할 수도 있다. 예. 또는 뭐 비슷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완력이나 이런 아니면은 뭐 이런 격투를 잘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분은 투입을 하면 되지만은 지금 경찰이 담당하는 범죄의 그 양상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신종수법이 많아지고 그런 신종수법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피해도 되게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범죄가 늘기 때문에 늘리겠습니다라고 해서는 조직을 늘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사람들이 딱 들어서 알고 무서운 거, 살인, 강도, 폭행, 뭐 특수폭행 이런 게 늘어납니다라는 그 명분으로 계속해서 사람이 늘리면서 정작 가야 될 곳은 가지 못하고 그리고 사실은 경찰 내부에서는 이 사정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범죄가 어느 부분이 늘어나는 거를 자기들은 체감으로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뽑을 때는 여성들이나 아니면 뭐 경찰 시험에 이제 공부 잘하는 남자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뭐 그 성적 순으로 뽑고 할 텐데 이분들이 과연 그러면은 그 현장 업무부터 그러니까 기존 관례대로 현장 업무부터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서 되게 많은 트레이닝을 받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좀 의문이고 실제로 이제 2019년 대림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건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제대로 못 받고 또는 그런 거를 많이 접하지 못한 사건. 2019년 대림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치자가 있어가지고 여경과 남경이 이제 같이 출동을 했는데 거기서 주치자가 막 이렇게 때려 부수고 하면서 하는데 남자 경찰 같이 출동한 사람 중에 남자 경찰 혼자 그걸 수습하려고 하고 여자 경찰은 이제 떨어져 있어서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본 네티즌들이 그럼 여자 경찰은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현장을 제압하지 못하면 이런 거였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마동석 같은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제가 남자 경찰의 누나여도 저 술 취한 사람이 진짜 어떤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는데 저라면은 가서 잡으라고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경찰 시험이 흉기 들고 난동 피우는 사람을 잘 잡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시험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시험 잘 봐. 물론 체력 검정도 있지만 물론 시험 기본적인 체력, 그 최소한의 체력이 돼야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현장 업무가 많은 직업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진짜 이분들의 업무의 80%가 그런 일이고 그런가? 그리고 또 그런 과거의 관행대로 하면은 저희가 지금 잡지 못하는 범죄가 더 늘어나는 결과가 생기지 않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은 그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HRD가 다시 막 중요해지는데요. 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니까 뭐 인력에 관한 것이죠. 인력의 교육에 관한 거죠. 교육에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어떻게 운용하냐의 문제인데 이 HRD의 기본은 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라든지 해결해야 될 문제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이렇게 공을 들여야 될 분야가 무엇인지를 봐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람을 뽑고 그래서 적정한 사람을 뽑으면은 이 조직의 기능이 제대로 가는 건데요. 지금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경찰에 대해서 최근에 그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 시중에서 많이 나오는 불만은 사기 사건 또는 피싱 또는 뭐 중고 거래에서 뭐 벽돌 같은 거 와가지고 신고하러 가면은 이게 해결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신고 접수부터 일단 어렵고 그게 1년 이상 다 걸리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를 되게 많이 체감을 하기 때문에 불신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다가 미디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현장 업무에서도 되게 무능력한 모습을 사실 보게 되니까는 불신은 이렇게 쭉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채용을 이렇게 정확한 기획이 없이 하면은 조직 내에서 인간관계, HID 그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업무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불신을 사게 된다는 모습을 경찰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에서도 비슷한 그러네요.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범인을 잡으려면 진짜 뛰어난 디지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수사력, 기본적인 수사력도 있어야 되지만, 근데 사람을 뽑는 방식은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뽑아놓으면 이 사람을 거기다 배치한다고 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는 현장에서 일단 범인을 잡는 게 1단계고 그다음에 이걸 좀 잘하면은 2단계 피싱범을 잡고 뭐 그다음에 이걸 또 잘하면 3단계 조직 범죄를 잡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우리는 다 잘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잘하는 맞는 경찰을 육성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과거의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뭐 이게 법학에서 그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처음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뭐 훔치려고 하면 절도고 그거를 다시 뭐 칼을 들면은 강도가 되고 갑자기 뭐 거기서 더 뭐 공범이 나타나면 특수 강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범죄가 이렇게 좀 비슷한 범죄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가지고 그런 범죄가 많을 때에는 정말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모두 잘하는 맞는 경찰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의 범죄는 어떤 범죄는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고 어떤 범죄는 물론 그런 그런 강도나 폭행이나 이런 강력 범죄도 물론 있고요. 또는 뭐 마약처럼 매우 뭐 다크웹 같은 거를 잘 들어가가지고 수사해야 되는 범죄도 있고 범죄의 종류가 다른데 이거를 다 만능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경찰관을 키우는 것도 사실은 전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서울대 N번방 그 사건의 그 피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경찰에 갔더니 처음에는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증거는 있잖아요. 그 사진들을 다 가지고 갔다는.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우린 수사 못 하고요. 그 사람 누군지 찾아가지고 알려주시면은 수배해서 잡아올게요.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들었던 게 그 중고나라에서 상품권 사기 같은 게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경찰서 가서 어디에 신고하는지도 사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지인이 가가지고 신고를 했더니 조용히 데리고 수사과로 가더래요. 형사과를 원래 형사과가 이제 강력범죄를 하는 데고 수사과가 조금 지능적인 이런 사기 범죄를 많이 하는 데인데 수사과로 이제 바로 안내를 하길래 여기서 이걸 해주시나 보다 했더니 형사님이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어떤 형사님을 인사를 시켜준 다음에 이분이 우리 경찰서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인데 이분도 상품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신이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해보겠습니다. 이러고서 돌려보내서 정말 마음의 위안은 크게 얻었지만 소액이기도 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수사는 아직도 뭐 결과를 못 받은 것으로 한 몇 년 됐는데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좋습니다. 근데 그 군에서 훈련하다가 사망한 사건 이것도 그런 전문성하고 관련이 있는 걸까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가혹행위라는 것은 사실 맨투맨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군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면은 가혹행위를 저지른 개인이 1차적이면서 최종적인 책임이 지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남자든 여자든요. 그런데 단순히 생각해서 이번에 그러면은 교육 훈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무지한 여성 부대장이 아니라 남성 장교급 부대장이 있었으면은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회의적인 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군 인력이 전체적으로 지금 배치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경찰과는 물론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군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좀 생깁니다. 이것도 역시 경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통계를 조금 인용을 먼저 해보려고요. 왜냐하면 저도 취재를 하면서 이거를 몰랐구나라고 해서 조금 죄송한 마음도 들었고 그래프를 그랬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네네. 군 사망 사고 추이. 네.
이게 최근에 군 사망 사고 추이입니다. 수류탄 사고부터 시작해서 워낙에 이제 사건 보도가 많으니까는 요즘 왜 이렇게 늘었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찾아봤더니 최근 몇 년 동안에 군 사망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저희 보시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예요. 그래서 군에서 아무런 활동이 없었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지금 일어나지 저 않는. 그래프의 높이가 사망 인원이죠. 맞습니다. 그 해에 사망한 군에서 사망한 예, 사람들의 맞습니다. 숫자. 그래서 좀 더 그 진한 색은 안전사고라고 해서 군이 워낙 위험한 걸 많이 하잖아요. 포탄을 네네. 다루고 이렇게 하기 네.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 아래 하늘색 이걸 군기사고라고 해서요. 자살이라든지 총기, 뭐 폭행 이런 기타 이런 군기 관련해가지고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지금 자살 같은 경우를 보면은 물론 이번 훈련병은 자살 사건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분류되진 않을 텐데요. 자살 사건이 보면은 코로나였던 2020년에는 42명이었는데 2021년에 83명, 2022년에 70명으로 지금 아이고, 늘어나고 코로나 있습니다. 때 비하면 2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코로나 전에 비해서도 지금 확 늘어나는 모습이 그전에도 나타나고 5, 있습니다. 60명이었는데 지금 7, 80명이 됐네요. 예, 그래서 아니 그 군대가 요즘 편해졌다 그러는데 자살 사건은 이렇게 계속 늘어나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한동안 뭐 병사들이 이렇게 핸드폰도 들 수 있고 해서 아 요즘 군 그리고 뭐 이제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동반 입대도 할 수 있고 너무 네네네. 좋아졌다는 소식을 많이 들어서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저희가 좀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사실은 군 사망 사고 진상 규명 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었었는데 이게 5년 동안의 종합 활동을 끝내면서 그 보고서의 부록으로 군 사망 사고 피해 사례집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제목의 지금 화면에 나오는 책인데요. 여기에 이제 기록하는 작업에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게 약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군 의문사 규명위원회가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말고도 그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도 군에서 있었던 너무 억울한 죽음이 많다라는 유가족들의 얘기가 있어서 말씀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한시적으로 이렇게 군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 사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험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번에 부대장이 여군이기 때문에 이번 훈련병이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여군 전체 가해자 쪽으로 연좌를 무는 식의 대응은 저는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평생 동안 그 군에서의 이런 사망이라든지 군에서의 사고 때문에 아픔을 겪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돌려서 생각하면 이런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군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이런 식의 죽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여군에게 당한 훈련병에 대해서 저희가 분노를 하는 대신에 남군에게 당한 훈련병에 대해서는 군 생활하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렇게 선택적 분노를 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피해자를 생각해서라도 저희가 좀 더 깊이 보고 군에서의 진짜 문제가 뭔지 도대체 왜 그 상사가 상관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병사가 줄어드는데도 사망자가 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안 나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그 이번 사태에 국한해가지고 추정이 나오는 거는 전방 부대에 여성이 가면은 전방 부대의 핵심 업무는 훈련보다는 전투 병력인데 전투 병력이 아니라 훈련 병력 쪽으로 그러니까 조금 후방 쪽이겠죠. 그쪽으로 임무를 맡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해보지 않은 일을 하게 된 것이 조금 원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단 그러니까 장교기 때문에 훈련에 대해서 훈련을 받지 않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 훈련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적었다는 거지요. 전투하고 훈련은 다르군요. 군대 내에서도. 전투를 잘하는 사람이 꼭 훈련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요. 전투를 잘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기본기가 군인으로서의 뭐 체격이나 아니면 체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또는 정신이 갖춰진 상태에서 전투에 임하는 거를 하는 거고요. 훈련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그런 정도의 신체, 정신, 그런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단계가 필요한데 이번에 훈련은 너무 교육이군요, 교육.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군에서는 원래 이 교육을 주로 누가 하냐면은 훈련 장교들 또는 훈련 부사관들이 합니다. 이거를 저도 사실은 이게 여자라서 군대 계급에 워낙 약해서요. 네. 드라마를 조금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태양의 후예에서 마침 이 디지털 조선에서 이렇게 좀 또 요런 거를 잘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보면은 송중기 씨하고 진구 씨가 이렇게 전우로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막 티격태격하고 하는데 계급으로 따지면은 송중기 씨는 대위고 진구 씨는 상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위는 장교고 상사는 부사관인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이제 송중기 씨가 그 진구 씨가 훈련하는 데로 가가지고 막 레페 타고 내려오면서 시범 보여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훈련 부사관이 훈련을 하는 그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두 가지를 다 갖춘 거잖아요. 훈련을 직접 병부터 받아본 경험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훈련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그 전문성을 배운 그 보직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고성균 육군훈련소장도 이번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던 게 훈련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훈련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훈련을 맡아야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얘기였는데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 최고의 수학자가 우리 동네 중학교 와가지고 수학을 가르치시면 중학생들이 다 수포자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수준에 맞게 잘 이렇게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네. 그냥 자기가 전투하는 것처럼 그대로 다 시켜버린 훈련병들이 아주 힘들어진다. 예. 이런 그리고 거네요. 군대에서의 계급은 사실은 군대에서는 특히나 더 직무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작년에 저 책을 쓰면서도 그렇고 이번 일 때문에 취재도 했고 무엇보다 그 한국군상담학회 회장이 차명호 평택대 교수님인데요. 이분한테 좀 여쭤봐서 군대 조직문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여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좀 여쭤봤습니다. 근데 계급이 직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회사에서도 직무 교육을 받지만 군대에서는 계급별로 직무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계급별 교육일 텐데 이게 지금 판이하게 3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관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장교 교육을 받고 처음에 인관을 해서 이제 위관급 소위, 중위, 대위 이제 요기요. 여기에서는 사관학교나 뭐 ROTC를 다닌 이제 이분들이 배우는 건데 이분들이 요즘에 배우는 리더십 교육은 즉강 끝이랍니다. 즉강 끝. 네. 무슨 뜻이죠? 즉시 강하게 끝까지. 엄청 강력한 엄청 강력하죠.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들을 요즘에도 하고 있구나 이라고 생각을 했.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군대는 이게 뭐 그렇게 뭐냐면 싸우긴 해야죠. 군대는 그렇게 해야죠. 근데 군대가 한국군은 강군이다라는 거를 네. 인식이 엄청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관들에게는 이게 엄청 필요하죠. 왜냐하면 네. 한국군은 강군이고 한국군은 누구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우린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를 가르쳐서 강한 군인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강한 군이라는 것도요. 이것도 과거에 생각했으면 정말로 또다시 한 번 더 출연하시면 마동석 같은 분이 막 나와가지고 하는 게 강군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들어가는 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뭐 인터넷 게임을 해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과학군이라든지 그렇죠. 전술을 잘 세우는 그런 군대 이런 군대를 강군이라고 생각을 하지. 드론 조종 잘하고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런 기술이 좀 네. 이렇게 무기 체계가 올바르게 서 있고 그리고 뭐 비리나 이런 게 없고 이런 조직 문화가 좋고 그다음에 훈련에 되게 다양한 방식의 전략을 펼 수 있는 거를 강군이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싸움을 잘하는 군인이 막 몰려 있는 거를 강군이라고 생각을 하지 주먹 센 않아요. 사람들은 모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요새는. 그렇죠. 그렇지만 위관은 어쨌든 이 무기 체계든 뭐든 다 강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네. 직강 끝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관급들 더 고위직인 그러니까 저희가 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통칭하는 이런 분들은 어떤 리더십을 배우냐 하면요. 이게 2010년대 미군에서 되게 유행했던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독성 리더십 교육을 받습니다. 독성이라는 게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토식. 톡식이라고 하는 예, 거, 톡식이라고 먹으면 하는. 죽는 독.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독은 누구냐라고 하면은 그게 스스로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든 군대든 어쨌든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좋다라는 식의 인식은 조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군대에서 많은 자살 사건이나 아니면 그런 군기 사고 같은 것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모든 군이 다 문제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발달한 게 톡식 리더십이라고 해서
나의 독성을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그걸 가지라는 게 아니라 없애라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를 반성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되게 좋은 교육인데요. 이게 문제는 제일 위는 사실은 전체 조직을 통솔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독성 리더십이라는 것, 제 안에 있는 독이라는 것도요. 이게 잘 생각하면 저희가 한 30년간 직장 생활을 내지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체득해서 아, 내가 이렇게 억지로 밀어붙였더니 이럴 땐 안 되는구나. 이랬더니 아래가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는구나. 라는 그런 체득을 통해서 사실은 이걸 배워야지. 이미 이제 군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가서 군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가장 높은 자리에 가서 이거를 글로 독성 리더, 나의 리더십이 독성 리더십일 수 있어라고 글로 배우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벌어져 버리냐면은 위에선 독성이라고 지금 배운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방식대로 막 그 부하들이 통솔해가지고 올라갔더니 아, 예, 그 영관급의 리더십은 독성입니다. 안 좋은 겁니다라고 하니까는 그 내가 세대 차이도 있다고 하죠. 말도 잘 못 알아듣게 해서 개입을 안 하는 일이 벌어져 버리는 겁니다. 네, 방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훈련병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쪽을 사실은 현장에서 병들과 네네네. 병사들과 막 이제 정말로 전우처럼 어울리는 부사관급에서는요, 지금 공무원 조직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사로 처음에 딱 들어간 다음에, 와, 이 군 조직은 정말 너무 경직되고, 돈도 없고, 심지어 전방에 갇혀 살다가 청춘이 끝날 것 같고 해서 이탈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사가 하는 일은 중사가 하게 되고, 중사라고 뭐 계속 계시겠습니까? 중사는 이제 또 이제 상사가 그 업무를 하고, 그럼 밑에는 이제 그 업무가 너무 과중한 데다가 아, 저 후배처럼 나도 나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게 되고, 요게 업무 과중이 엄청나게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장은 아주 혼돈이 대혼돈 유니버스가 되는데, 이거를 위관급들이 또 알아서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위에는 왜냐면 독성이라서 뭐 자, 다 같이 회식을 하자부터 시작을 해서 네, 부드럽게 나오고 방치하고 네, 근데 부드럽게 나가서 중간에 위관들은 어쨌든 일이 되어야 되니까 그쵸. 직접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네, 되는 게다가 거군요. 그 독성 리더십 교육을 받는 분들이 그 과연 이게 글로 배웠기 때문에 독성 리더십을 완벽하게 이제 다른 걸로 전환하기보다는 편한 한두 명에게 일을 몰아주는 경우가 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가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아까 경찰 얘기부터 시작해서 군대 얘기로 왔고, 여군의 문제가 아니고 직무의 문제라고 온 다음에 그 직무 안에서 벌어지는 영관급 이상, 위관급, 하사관 이렇게 세 그룹이 서로 다른 교육을 받고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것까지를 들었는데 네. 지금 저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지금 여군 얘기는 사실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네. 한 차례 더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그래야 이슈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그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세 계층 사이에 벌어진 일까지 해주시고 네. 다음 주에 바로 다시 모실게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역시 중간중간 늘 정리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얘기를 좀 정리를 하자면요. 다시 작년에 제가 썼던 그 나의 명복이 빕니다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그 제복 입은 분들이 많이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많이 하기도 하고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병사들의 경우에는 가혹행위나 잘못된 지시를 어기지 못해가지고 유명을 달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게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교들 같은 경우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비극적인 일을 많이 당하시는데 이걸 잘 보면은 약간 저는 좀 부조리하다고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게 일에 정말 치여서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고 칭찬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맡겨요. 그럼 이 특정 장교가 일을 하는데 이제 버퍼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일을 그럼 지휘관이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은 지휘관이 갑자기 독성을 발휘합니다. 태도를 싹 바꿔서 너 이거밖에 못하는 사람이었어 라는 식으로 나오면은 사람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그런 경우들을 그때 많이 봤었습니다. 여기서 일 잘한다는 장교들한테 몰리는 일이요. 전투를 기획하는 거거나 작전을 짜거나 아니면 한국군의 뭐 무기 체계를 바꾸는 이런 생산적인 일이라면은
이렇게까지 번아웃이 되지 않을 텐데요. 안전점검, 정신무장점검, 소방점검, 교육점검, 뭐 무슨 성희롱 교육점검, 무슨 점검하는 일이 군대에 너무 많거든요. 뭐 행정 흔히 잡무라고 부르는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 게 잘하는 많아지는 사람들이. 거죠. 예. 근데 이게 비슷하게 일어나는 직군이 간호사예요. 간호사도 현장에서 일 잘하면은 행정 업무를 이만큼에 맡겨가지고 거기서 번아웃 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불려다니다가 장교들이 죽는 이런 상황인데, 물론 지금 훈련병과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근데 이런 전체적으로 식의, 보면 그렇게 직무를 잘못 맡기고 제대로 일에 배분을 못하는 것이 결국 사람의 네. 죽음에까지 다다르게 하는 예, 심각한 문제가 된다. 어느 그런 순간에는 얘기죠.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게 그 여군 부대장이 잘못된 직무를 맡은 것도 그 훈련병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을 일으킨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네. 지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네. 오늘 번아웃의 날이네요. 오늘 진짜 심각한 얘기 들었는데 우리나라 전체 나라 자살률이 OECD 중에서 최고 수준이고요. 그래서 한 조직을 들여다봤더니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전쟁 중이지도 않은데 1년에 70명, 80명씩 돌아가시고 계시고,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별로 특별한 우리의 이게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조직 운영을 좀 잘못해서 시대가 변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게 다 HRD의 문제고 인력 채용과 개발의 문제고 그렇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나오실 수 있죠? 아, 예.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12시 30분에 진행하는데요. 내일 12시 20분부터 정치가 경제다 인기 코너죠. 진행하니까요. 내일 12시 20분에 저는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홍기경 기자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